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이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립한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진 책임을 어느 국가가 어떻게 추궁하는가 하는 문제, 즉 책임의 성립 요건, 책임의 내용, 그 책임의 추궁 및 이행 확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국제법상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국가의 국제 위법 행위의 존재는 그 자체 책임의 성립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은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 위법 행위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책임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 책임 성립 요건을 둘로 나눠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책임 문제,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된 그 행위가 일단 그 국가에게 귀속이 돼야 된다. 자,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국제법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국제법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일단 그 행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게 귀속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둘째, 그렇게 해서 국가에게 귀속된 행위가 국제법상의 위법성을 떼야 한다. 행위의 위법성. 그래서 행위가 국가로 귀속될 것, 그리고 그 행위가 국제법상의 위법성을 띨 것,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행위의 위법성, 이 두 가지가 오늘날 국가 책임에 있어서의 그 성립 요건으로서 다뤄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귀속, 이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이 행위의 귀속 그리고 행위의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외에 다른 요건이 필요한가, 국가 책임의 성립을 위해서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과 그 행위의 위법성 외에 다른 요건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이에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국제법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이 돼야 된다.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을 다룸에 있어서 여기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책임이니까 그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여부 문제는 국제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해당 국내법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법에 의해서 이 행위 귀속 문제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제 책임법 2001년 초안을 보면은 국가에게 귀속되는 행위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과 관련한 일반적 기준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되느냐의 여부를 다룸에 있어서 그 행위의 주체가 해당 국가의 국내법상 뭐 국가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등등, 국가기관이냐 아니면 사이냐, 이런 국내법상의 지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위의 주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행위의 성격이 문제다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성격을 의미하는가?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이든 간에, 행위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그 해당 국가의 기능 행사, state function, 국가의 기능 행사를 구성한다면 그 행위는 그 주체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해당 국가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위의 주체 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그 국가의 국가 기능의 행사를 구성한다면 네?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볼 그 귀속되는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몇 개로다가 우리가 묶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공식적으로 국가 기능을 행사하는 주체들의 직무상 행위라, 이런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해당 국가의 그 국가 기능을 행사하는 주체들이 뭐 국가기관을 비롯한 주체들이죠. 이들의 그 기관 자격으로 취해진, 즉 직무상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된다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제일 먼저 국가기관이겠죠. 국가기관의 직무상 행위라.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직무상으로 취한 모든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기관 자격으로서 취한 모든 행위는 그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사적 자격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 기관 자격으로 행동했을 때 그 행위는 그 국가에게 전면 귀속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국가기관이라 함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중앙기관이냐 지방정부냐를 묻질 않아요. 그리고 중앙정부기관이냐 지방정부기관이냐를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이냐 하급기관이냐 하는 것도 묻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 나라 권력 분립에 따라서 입법기관이냐 사법기관이냐 행정기관이냐 또는 기타 뭐 헌법상의 기관이냐 뭐 이런 것도 묻지 않고, 어떠한 국가기관이든 간에 그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직무상으로 취한 모든 행위는 그 국가에게 전면 귀속이 된다. 긴 설명은 필요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내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직무상 행위 됐죠? 그 다음에 국내법에 의해서 권한을 공식 위임받은 주체들, 국내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국내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어떠한 단체든 또 개인이든 이들이 직무상으로 취한 모든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들이 있을 수가 있죠. 많은 공공기관들이 그러할 것이고, 그 외에도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동하는 수가 있어요. 또 개인들도 그럴 수 있고 민간 기업도 그럴 수 있고, 자, 국내법에 의해서 권한을 공식적으로 국내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동하는 모든 주체들의 직무상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의 그 직무상의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된다는 건 크게 강조할 필요가 없겠고, 그 민간기관이라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그 민간 기업에 대해서 국가 그 주요 시설들의 경비를 위임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국내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단체들의 행위는, 기관들의 행위는 그 행위가 직무상으로 취해지는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행위와 똑같이 국가에게 전면 귀속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지금 그 세 번째로서 타국으로부터 지원된 기관들이 있어요. 어느 한 국가가 자기의 그 국가기관을 타국에게
지원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든 어느 국가를 위해서 또는 뭐 특정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자기 기관을 파견해 주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 그 파견된 그 기관은 소속국의 국가기관 자격도 가지지, 소속국의 국가기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피지원국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 피지원국에 의해서 피지원국의 지휘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이 기관은 행위는 그 기관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 소속국 국가기관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피지원국의 국가기관 자격으로 이루어진 걸로 봐서 그 직무상의 그 지원된 기관의 직무상의 행위는 피지원국에게 그대로 귀속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월권 행위의 귀속 문제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행위 그리고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국내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또는 사람들의 직무상의 행위, 그 다음에 이제 타국으로부터 파견된 그래가지고서 그 피지원국의 처분에 맡겨진 그 기관들의 행위, 이러한 행위들이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월권 행위를,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월권 행위도 그 해당 국가에게 귀속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월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 그 자격으로, 기관 자격으로 행동했지만 그 권한을 넘어서거나 또는 그 행위와 관련해서 상급자의 지시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이제 월권 행위라고 하죠. 이러한 월권 행위는 전통적으로는 국가에게 귀속을 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이 아주 농후했었다 이 말씀이죠. 이러한 그 기관 자격으로 행동하는 사람, 기관 자격으로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그 월권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마치 그 사적 자격으로 이루어진 행위와 다름이 없다. 국가와의 관련성이 없다. 국가를 위해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국가 의사에 반하는 행위니까, 뭐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제 월권 행위라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이제 국가에게 귀속을 시켜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의 그 기준이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이 외관상 권한 내에서 취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자. 또 하나는 명백히 권한 밖에서 취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주자. 셋째는 직무상의 수단을 이용한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해 주자. 이러한 제한이 있었다 말씀이죠. 몇몇 이 국가책임 관련 지난날의 초안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이제 채택이 되기도 했었어요. 초안에 반영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이유에 의해서 일반적인 지지는 얻지는 못했다고 봐요. 그러다가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국제법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임법 초안으로 볼 때는 제7조지요. 월권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지시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얘기죠. 국제법위원회의 입장은 그거예요. 월권 행위도 국가의 직무상 행위라, 이런 얘기예요. 직무상의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원칙은 이 월권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월권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라, 이런 얘기죠. 국가기관의 행위, 예를 들면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 자격으로 취해지는 행위와 그 기관 자격과는 무관한 사적 자격으로 취해진 행위로 크게 양분되는데, 월권 행위 역시 기관 자격으로 취해진 것이라면 기관 자격으로 취해진 모든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된다 하는 원칙은 이 월권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월권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원칙은 세 가지 경우에 다 적용된다 하는 것이 국제법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행위,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국내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직무상으로 행동하는 주체들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타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관, 타국에 의하여 한 국가의 처분에 맡겨진 기관의 행위라는 거 있죠. 비지원국의 이 지휘 통제하에서 행동하는 그 지원된 외국 기관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초안으로 볼 때는 4조, 5조, 6조에 나오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 월권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이 인정이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월권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적지 않은 아주 심각한 국제 범죄들이 이 월권으로서 자행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이러한 이 심각한 범죄 행위들이 월권이라는 이유로다가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러한 월권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원칙은 상당히 그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제법상 국가에게 귀속되는 행위들로서 공식적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공식적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의 그 직무상의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위들의 두 번째 유형으로서 사실상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사인들의 행위예요. 국내법상 사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국가 기능을 대신 수행하게 되는 이 사인들의 행위, 이들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인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책임 목적상 사인들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예외죠.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아주 제한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다 하는데, 대체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단 말이죠. 첫째는 어떠한 사인들이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경우. 둘째로는 국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또는 흠결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의 행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즉 국가의 지휘 통제를 받지도 않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흠결시도 아닌 상황에서 사인이 순수한 사적 자격으로 행동을 했으나 어느 단계에서 국가에 의해서 그 행위가, 사인들의 행위가 승인되고 채택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부터 보자고요.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서 행동하는 사인의 행위라 말이죠.
사인이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국가의 지휘 통제하에서 이루어졌다. 그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시킨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판례로서 1986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본안 판결을 내렸던 니카라구아 케이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니카라구아 케이스의 배경이 됐던 거는 1980년대 초에 니카라구아에서 일어났던 그 내전 상황이었어요. 니카라구아 1970년대 말에 니카라구아의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섰어요. 정부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 반정부군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정부군과 반정부 간에 있어서 심각한 그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반군들이 미국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로다가 니카라구아가 이 반군들의 행위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을 물었던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이 니카라구아의 반군으로서 이 콘트라라고 불리우는 일단의 그 반군들의 행위가 문제가 됐어요. 이 니카라구아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콘트라 반군들의 그 공격 행위들은 미국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이들의 행위는 미국에게 귀속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콘트라 반군들의 행위가 미국에게 귀속돼야 한다.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사건에서 이제 미국이 이 재판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이 결석 재판에서 재판소가 이제 니카라구아의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재판소는 이렇게 나와요. 콘트라가 당시 미국 정부에 어느 정도 의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콘트라는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었던 군대다 이 말이죠. 따라서 미국이 이 콘트라의 행위 전체를 지휘했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이제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재판소는 이 콘트라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의 지원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미국의 그러한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들을 직접 지휘 또는 강요함으로써 실효적 통제를 하지 않는 한, 실효적 통제를 하지 않았던 한 콘트라의 행위들은 미국에게 귀속될 수 없다. 지휘 또는 강요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갖다 실효적 통제, effective control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콘트라의 행위가 미국의 이 effective control, 실효적 통제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effective control, 실효적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콘트라의 행위는 미국에게 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 콘트라의 행위들은 미국의 그와 같은 실효적 통제하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콘트라의 행위가 미국에게 귀속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이 실효적 지배, 이것이 바로 이 effective control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니카라구아 케이스의 ICJ가 제시한 기준, 지휘 또는 강요에 의한 실효적인 통제, 이것이 바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 제8조로 이제 수용이 되게 되고, 이 8조에서는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 direction or control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인의 행위들, 사인의 행위로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특정의 행위가 국가의 지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지휘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사인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 국가의 이 지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 통제, 이게 이제 강조가 되죠. 통제. 이 사인의 행위가 국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함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를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스트릭트 컨트롤, 이 엄격 통제라는 건데,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 이펙티브 컨트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버롤 컨트롤, 그래서 이제 전반적 통제, 이 세 가지로서 우리가 나눠서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죠. 우선 이 스트릭트 컨트롤, 엄격 통제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그 사인 집단이 어느 국가에게 전적으로 의존되는 상황이에요. 응? 그러한 사인 집단이 국가에 의해서 창설되고 조직되고, 그리고 그들 사인 집단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한, 국가가 제공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기타 지원들이 그러한 사인 집단의 활동에 결정적이었던 경우, 그러한 사인 집단이 그러한 그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없었다면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경우, 국가의 전면적 의존해 있는 사인 집단의 행위,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와 같은 강도 높은 통제를 실제로 가했다면은 이 경우 그 사인 집단은 국가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가가 그러한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사인 집단, 국가에 그와 같이 전면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러한 사인 집단의 행위는 해당 국가의 기관과 동격시 될 수 있다. 그러므로서 그들의 행위 전체가 다 국가에게 귀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스트릭트 컨트롤인데, 여기 스트릭트 컨트롤, 이펙티브 컨트롤, 오버롤 컨트롤, 이게 다 이제 국제 판례에서 나왔던 세 가지 그 컨트롤이요. 사인의 행위에 의해서 국가가 통제하는 경우 그 통제받은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언급됐던 이 스트릭트 컨트롤, 이펙티브 컨트롤, 오버롤 컨트롤. 지금 스트릭트 컨트롤은 지금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됨으로써,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재정적 기타 지원이 그러한 사인 집단의 행위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므로서 그 사인 집단의 행위 전체가 국가에게 귀속된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인 집단이 국가기관과 동격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국제법정에서 특히 ICA가 이렇게 이제 국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검토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이제 보는 게 이러한 스트릭트 컨트롤이 있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스트릭트 컨트롤, 이 엄격 통제가 있었는가 하는 걸 보고, 사실 이런 경우는 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국가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사인 집단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스트릭트 컨트롤이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 판단이 있는 경우, 스트릭트 컨트롤은 없었다 하는 경우는, 그 다음은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로서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인들의 그 특정의 행위들이, 어떠한 특정의 행위들이 국가의 실효적 통제하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실효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사인들의 행위, 특정의 행위가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의 지휘 통제를 받아서 이루어진 그 특정의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지휘 통제를 받아서 이루어진 그 특정의 행위들은 국가에게 귀속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이펙티브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릭트 컨트롤은 국가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사인 집단이, 이 이펙티브 컨트롤은 사인 집단이
그 특정의 행위와 관련해서 국가에 의존하는 부분적인 의존, 이게 이제 강조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버롤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버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이 전반적 통제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 통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스트릭트 컨트롤 그리고 이펙티브 컨트롤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국제법상 받아들여지는 기준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 오버롤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제시가 됐던 것이 구유고내전에서 그 구유고 전범재판소에서 다루었던 타디치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타디치 케이스. 이 타디치 케이스에서는 그 보스니아 헤르제고베나 내전에서 발생했던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 유고 연방의 지원을 받는 이 세르비아계 민병대들, 이 VRS라고 하는 이 사인 무장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VRS라는 그 민병대, 가 이제 유고 연방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이제 이 보스니아 내전에서 그 이제 각종 공격 행위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민간인들에 대해서 뭐 살해를 하고 구타를 하고 각종 그 가혹 행위들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행위가 이 유고 연방으로부터 작전상으로 지원도 받고 군수품도 지원을 받고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 세르비아계 민병대 VRS의 행위가 유고 연방에게 귀속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즉 이들 VRS 민병대들이 유고 연방의 그러한 작전상의 지원 또 이제 물자 지원도 받았다 해서 이들이 유고 연방의 군대 자격으로 행동했는가?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유고 연방에 귀속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죠. 이 사건을 맡았던 그 구유고 전범재판소 제1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려요. 이들의 행위가 유고 연방의 실효적인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만큼, 즉 유고 연방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서, 직접적인 지휘 또는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만큼, 다시 말하면 이펙티브 컨트롤이 없었던 만큼 이들의 행위는 유고 연방의 행위로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제1심 재판소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상소심 재판부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이제 뒤집히게 돼요. 상소심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들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행위가 유고 연방에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기서는 그 1심 재판부에서 적용했던 이펙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준을 배척을 하고, 그 대신 오버롤 컨트롤이라고 하는 전반적 통제라고 하는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이들의 행위를 유고 연방의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오버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구유고 전범재판소 이 상소심 재판부의 그 입장은 이러해요. 우선 그 사인 집단을 갖다가 둘로 나눈단 말이죠. 하나는 조직화되지 않은 사인 집단, 또 하나는 이 조직화된 사인 집단으로서, 첫째 재판부 입장이 이거예요. 조직화되지 않은 사인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특정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국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또는 통제, 즉 이펙티브 컨트롤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이펙티브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진 특정의 행위들만이 국가에게 귀속된다 하면서, 그러나 이 무장된 사인 집단, 조직화되고 계급화된 이러한 군사적 집단 또는 준군사적 집단으로서의 그 무장된 사인 집단, 조직화된 무장 사인 집단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조직된 사인 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가 또는 물자를 공급해 줬다든가 또는 군사작전을 조정을 했다고 하는 등, 다시 얘기해요. 재정적 지원이나 물자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군사작전의 조정 같은 전반적 통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들의 행위가 그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즉, 특정의 행위, 이러한 조직화된 사인 집단의 경우에는, 그러한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무장 집단과 같은 그런 조직화된 사인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로부터 그 특정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휘 또는 통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물자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작전상의 조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전반적 통제만 가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그들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이 상소심 재판부는 유고 연방군이 이 세르비아 민병대들에 대해서 VRS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전반적 통제를 가했다. 따라서 이들 민병대의 행위는 유고 연방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오버롤 컨트롤이요. 국가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의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지휘 통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물자의 공급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작전상의 조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약간 느슨한 통제, 즉 전반적 통제만으로도 그와 같은 조직화된 사인 집단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오버롤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준은 오늘날 국제법상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우선 오버롤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그와 같이 느슨한 정도의 통제만 갖고서도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제한으로다가 넓혀놓는 격이 된다.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외적인 건데 이걸 갖다가 무제한으로 넓혀놓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제사법재판소도 그 이후의 판례에서 이 오버롤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준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릭트 컨트롤, 이펙티브 컨트롤, 오버롤 컨트롤이라는 개념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사인의 행위의 경우로서 두 번째, 국가 기능의 마비 또는 흠결 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즉 그러한 국가 기능의 공백을 메꾸는 그러면 자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의 행위라 이 말이죠. 어떤 경우가 있을 거야?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 또는 흠결을 보인다. 뭐 예를 들면은 정규군이 배치되지 않고 있었던 어떤 그 외딴 마을에 적군이 침입을 했다. 이러한 적의 침입에 대항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적에 맞서는 방어 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뭐 지진이 발생했다, 홍수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 시에 있어서 인명 구조를 위해서 그 사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인명 구조 작업 같은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의 행위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왜? 그러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국가 기능 행사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국가 기능의 마비 또는 흠결 시에 있어서 국가 기능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인들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그러한 국가 기능의 마비 또는 흠결 시에서 자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의 모든 행위가 다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국제법위원회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공무의 수행을 사인들이 맡아서 할 때, 그 행위야, 그러한 행위들이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것이다 하는 강조예요. 중단돼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뭐야, 필수적인 공공 업무. 조금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적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방어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자연재해 상황에서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자연재해 상황에서 인명구조에 나선다든지, 이 본질적으로 그 필수적인 공무 수행이죠. 이런 경우가 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에 한해서 그 사인들의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 사실상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사인의 행위 세 번째로서 이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승인되고 채택된 사인의 행위라 말이지. 국가에 의해서 승인되고 애당초는 사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행위인데, 그러한 사인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이 국가에 의해서 그러한 사인의 행위가 승인되고 채택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승인되고 채택된 시점부터 그들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판례가 1980년에 ICJ가 판결을 내렸던 테란 인질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테란 인질 사건, 어떤 상황이냐. 1970년대 말에 이란에서 회교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왕정이 타도가 되고 혁명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됐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들어선 혁명 정부는 미국으로 망명한 그 전 이란 국왕의 인도를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죠. 그럼으로써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아주 악화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1979년에 이 혁명 세력을 추종하는 학생들이 이란 주재 미국 공관들을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지방의 또 영사관, 이와 같은 미국 공관들을 이 학생들이 점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한 미국 공관들을 점거를 한 학생들이 그 점거 당시에 그 미국 공관에 있었던 미국인들을 갖다가 인질로 잡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인질 억류가 상당 기간 계속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미국 공관들이 점거됐던 당일날 이란 외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학생들의 행위는 이란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성명을 내요. 그리고 새로 바뀐 신임 외무장관은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학생들의 이 대사관 점거는 이란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하게 돼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다가 ICJ에 제소를 하게 되는데, ICJ에 제소하면서 미국은 이런 주장을 편단 말이죠. 우선 이러한 학생들의 대사관 점거 및 인질 억류 행위에 대해서 이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란 당국은 이러한 학생들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들에 의해서 공간이 점거된 후에 인질 억류를 저지하기는커녕 이란 정부는 이들 학생들의 행위를 지지하고 고무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들 학생들은
이란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행동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예요. 이 사건에서 이란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죠. 이란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판에서 재판소는 어떠한 판단을 했는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된 이 학생들의 행위를 두 개의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두 개의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공간에 침입을 해가지고서 미국 사람들을 인질로 잡을 때까지, 공간에 침입을 해서 거기 있던 미국 사람들을 인질로 잡게 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후 공간의 점거가 계속이 되고 인질 억류가 계속되는 상황. 계속적인 인질의 억류 그리고 공간의 점거.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란 말이죠. 첫 번째 단계의 행위와 관련해서 ICJ는 그 학생들의 행위는 이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요. 그 학생들이 대사관을 점거하고 인질을 거기 있던 미국 사람들을 인질을 잡을 때까지 이들의 행위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이란 정부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이란에게 귀속될 수 없다. 그 단계에서 이란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하지 않은 데 대한, 즉 미국 스스로의 그 부작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지 학생들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란이 직접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ICJ 입장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뭐냐면 공간의 계속적인 점거 그리고 인질 억류와 관련해서는 자,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란 정부가 학생들의 행위를 고무하고 또 지지하고 그 행위가 이란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란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ICJ는 주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공간의 계속적인 점거와 인질의 계속적인 억류는 억류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는 학생들의 행위를 승인하고 이를 지속시키기로 결정한 만큼 이러한 이란 정부의 조치는 그러한 계속적인 공간 점거와 인질의 억류를 이란의 행위로 전환시켰다. 2단계 이러한 이란의 승인과 또 이를 지속시키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 단계부터는 이들 학생들의 행위는 이란의 행위로 전환이 된다. 즉 이들 학생들은 사실상 이란의 이란 정부의 요원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행위를 이란에 귀속을 시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건에서 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이 국가책임 관련 국제법위원회 초안 제11조에 그대로 이제 수용이 되게 되는데 그 11조에서 이제 국가에 의하여 승인되고 채택된 사인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된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다음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또 하나 그룹의 행위로서 이걸 들 수가 있어요. 신정부 또는 신국을 수립한 반도단체의 행위라. 신정부 또는 신국을 수립한 반도단체들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한 국가에 이제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를 상대로다가 이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 반도단체가 이 경우는 뭐예요? 신정부를 수립했거나 또는 신국을 수립한 경우지요. 즉 반도단체가 중앙정부와의 무력 충돌에서 승리를 거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는 경우에는 기존 정부를 타도하고 이 반도단체가 새로운 정부를 꾸미기 때문에 이 신정부는 그 전면적인 승리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국이라는 건 뭘까요?
반도단체가 자기가 장악하고 있던 그 영토 일부, 영토의 일부 중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일부 있겠죠. 영토 일부. 이 영토의 일부가 이 본국으로부터 급기야 분리 독립에 성공하는 경우,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자, 중앙정부와의 무력 충돌에서 전면적으로 승리를 거둬서 신정부를 수립을 했던, 부분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서 그 영토 일부의 분리 독립에 성공을 했건,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해당 신정부 또는 이 신국을 수립한 이 반도단체들의 행위는 그 해당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이런 얘기죠. 신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이 신정부는 뭐예요? 반도단체가 중앙정부와의 무력 충돌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기존의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꾸며냈으니 이 신정부의 구성원들은 결국은 지난날 반도단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신국 역시 마찬가지죠. 신국을 이끌고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지난날의 반도단체겠지요. 따라서 이 내전 계속 중에 있어서의 반도단체들의 행위는 이 신정부, 신국에게 그대로 귀속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신정부와 신국, 신정부 또는 신국과 지난날의 반도단체 간에는 계속성이 존재한다, 이런 논리죠. 신국, 반도단체가 다름 아닌 지난날의 반도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전 중에 이루어진 이 반도단체들의 행위는 그들이 세운 신국, 그리고 그들이 수립한 이 신정부가 이끄는 국가에게 그대로 귀속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행위들이 국제법상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위들을 망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국가에게 귀속되는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게 망라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그러한 행위들 이외의 다른 행위들은 국가에게 귀속이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해서 그 해당 국가의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귀속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귀속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해서 국가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겠어요? 국가기관이 그 기관 자격으로 취하지 않은, 사적 자격으로 취한 행위들, 또 뭐 다른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기관 자격으로 행동하지 않은 경우, 사인이, 그리고 아까 그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상 국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사인들의 행위. 자, 행위 주체 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국가 기능 행사와 전혀 무관한 경우, 그들의 행위는 그 행위 주체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에게 귀속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떠한 행위든 그 행위 주체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기관이냐 사인의 행위냐 등등, 국내법상 그 행위 주체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성격상 본질상 해당 국가의 기능 행사를 구성한다면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 주체의 국내법적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국가기관이냐 사인의 행위냐 막론하고, 그 행위의 주체 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국가 기능 수행과 무관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을 안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국가에게 귀속되지 않는 행위들은 국가에게, 그 행위 자체는 국가에게 귀속이 되지 않지만 그 행위와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다, 이 말이죠. 자,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사인의 순수한 그 사적 자격으로 이루어진 행위들, 국가와 무관하게
사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그 영토상에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법익을 침해했다.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 그 영토국은 그 사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 안 져요. 저는 여기서 일부러 관련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귀속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행위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국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사인의 순수한 사적 자격으로 취한 행위와 관련해서 국가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인가? 그와 그러한 사인의 사적 행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이 사인의 사적 행위와 관련해서 국가 스스로의 어떠한 자귀, 그러한 사인의 외국인의 또는 외국의 법익을 침해하는 그 사인의 행위를 뭐 방조했다든지 자귀 또는 부자귀,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또는 행위 발생 후에 진압하고 또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이 부자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경우 이제 사인의 사적 행위 자체는 국가에게 귀속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문제의 그 외국 또는 외국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행위와 관련해서 스스로의 자귀 또는 부자귀가 있을 경우 그 스스로의 자귀, 부자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경우 자기가 방지하지 못했거나 진압하지 못한 사인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서 발생된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한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준다 해서 이 경우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경우 국가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면 그들의 행위를 방지하지 않았거나 진압하지 않은 스스로의 부자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가 자신의 부자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즉 자기의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는 뜻에서 이 경우도 당연히 국가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거니까 이제 직접 책임이라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의 국제법상 이 국제법상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행위의 귀속과 아울러서 국제법상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인 위법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위법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난 그 잠정초안, 이 국가 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의 잠정초안 단계에서 이 국제법상의 국가범죄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전통국제법에 있어서는 국제법상 국가의 그 위법 행위를 그저 국내 사법상의 불법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제 인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그 위반의 상대국이 이제 피해국이고 이 위반국 즉 가해국이 피해국에 대해서 손해배상만 하면 책임이 다 이행되는 것으로서 인식을 했었다 이 말이죠. 전통국제법상으로는. 그러던 것이 이 국가책임 작업 속에서 이 국가의 국제위법 행위를 범죄와 불법 행위로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잠정초안 단계에서. 이 잠정초안은 제19조에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가의 국제범죄 개념을 정의를 하고 범죄가 아닌 19조 추진 거예요. 범죄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불법행위다. 그래서 이제 범죄 개념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제 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 위반이 국제 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범죄라고 인정되는 국제 의무의 위반에 기인하는 국제위법 행위가 바로 이제 국가의 국제 범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날 국가의 국제 범죄를 규정하는
특히 오늘날 국가의 국제 범죄는 다음과 같은 위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국제 평화 안전의 유지, 민족 자율권 보호, 인간의 보호, 그리고 인류 환경의 보호 및 보존, 이것이 바로 제2항에서 얘기하는 국제 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국제 평화 안전의 유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력 행사, 침략의 금지와 같이 국제 평화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라. 그 다음에 민족 자율권, 무력에 의한 식민 통치의 유지의 금지와 같이 민족 자율권의 보호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라. 그 다음에 인간의 보호,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노예제도, 그리고 인종차별, 또 집단살해 등의 금지와 같이 인간의 보호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 및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의 금지와 같이 인류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로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국제 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 의무는 결국은 이 강행규범적 의무들이죠. 이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을 국가의 국제범죄로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 1969년에 이 강행규범의 도입, 그리고 1970년에 대세적 의무의 존재의 확인, 그리고 1976년에 이 국가의 국제범죄 개념의 인정,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됐던 이 시기는 이 국제법에 있어서의 규범 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발생했던, 다시 말하면은 이 전통국제법이 현대국제법 체제로 접어드는 하나의 전환기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국제사회가 단순히 개별 국가들 간의 관계의 축적으로부터 벗어나서 개별 국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과 국제공동체 전체 간의 관계도 아울러서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국제법은 이제 개별 국가 상호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와 그 구성원인 개별 국가들의 관계까지도 규율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잠정초안 이 국가의 국제범죄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던 이 잠정초안 제19조는 최종 초안 단계에서는 삭제가 되고 말게 되지요. 이 국제법상 국가범죄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이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아울러서 이제 국가들로부터도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최종 초안에서는 국가의 국제범죄라는 표현을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일반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라 하는 용어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일반 국제법상의 강행규범과 이 국가의 국제범죄라고 하는 개념은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침해라 하는 점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최종 초안에서는 이러한 강행규범의 위반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다른 국제 의무의 위반에서와 마찬가지의 책임, 다시 말하면은 위반의 중지라든지 재발 방지의 보장이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것만을 인정을 하고, 잠정초안에서 이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고자 했던 이 제재의 개념은 배제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강행규범의 위반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 침해다. 그래서 이거는 대세적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체 전 구성원으로부터의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비록 국제법위원회의 작업 과정에서 국제법상 국가범죄 개념, 즉 이제 형사법적 요소를 이제 도입하고자 했던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근본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 강도 높은 책임의 추궁, 즉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지지가 있었고, 이러한 법논리적인 당위성은 앞으로도 국제공동체의 그 공동체 의식이, 국가들의 그 국제공동체 의식이 보다 더 확고해진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또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국제범죄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던 지난날의 그 잠정초안 제19조는 향후의 국제법의 발전을 제시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국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의 국제 책임이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것이 대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부수적인 원칙이 이 최종 초안을 통해 가지고서 제시가 됩니다. 첫째, 이게 뭐냐면 타국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 책임인데, 타국의 행위와, 어떠한 국가가 타국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몇 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첫째,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한 지원 또는 원조다 말이죠. 타국의 국제 위법 행위를 지원하거나 원조한 국가는 그같이 행동한 데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타국에 대해서 그 타국이 어떠한 국제 위법 행위를 범하도록끔 이를 지원하거나 원조했던 국가는 그러한 국제 위법 행위를 지원하거나 원조했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위법 행위에 대한 지시 및 통제예요. 타국에 대해서 국제 위법 행위를 범하도록 이를 지시하거나 통제한 국가는 그 지시 통제된 그 타국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 Direction and Control이에요. 타국의 지시 통제하에서 어떠한 국제 위법 행위가 범해졌다면 그러한 지시 통제하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지시 또는 통제한 국가가, 지시하고 통제한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지시 그리고 통제를 받은 국가도 다른 국가의 지시 통제를 받아가지고서 어떠한 국제위법 행위를 범했다 했을 때 그러한 타국의 지시 통제를 받아가지고서 행동한 국가는 그러한 타국의 지시 통제에 따라서 이루어진 자기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타국이 그와 같이 지시 통제를 했다 해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건 없다 이거죠.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서도 행동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지시 통제가 가해졌다 하더라도 그 국가는 그러한 지시 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일치해서 행동했어야 되는데 지시 통제를 따라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거. 자기 스스로의 행위니만큼. 비록 타국의 지시 통제에 의해서 지시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지만은 그 지시 통제를 받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그 행위는 스스로의 행위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단 타국의 그러한 지시 통제가 저항할 수 없는 그렇게 함으로써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상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그 지시 통제에 따라서 행동하는 국가는 그 자신의 그 타국의 지시 통제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강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시 통제가 사실상 그 지시 통제를 받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저항할 수 없는 강도로서 가해졌던 경우, 사실상 강제로서 가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강제를 받아서 국제위법 행위를 범한 국가는 타국의 강요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그 대신 누군가가 책임져야겠죠. 그러한 국제위법 행위를 강제한 국가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우리가 쫓기는데 간단한 중요한 내용만 쭉 한번 간추려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제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 발생 당시에 있어서의 어떠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위법성이 배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서 미리 강조하고 들어갈 것은 국제법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하고 별도로 책임 조각 사유는 인정되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이 됐고 그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위법성이 배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위법하게 되지요. 맞바로 책임이 성립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와 별도로 이 책임 조각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미리 강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가 말이죠. 첫째, 이 동의요. 외관상 어떠한 국제 의무에 일치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상대국의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배제가 된다. 단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는 그 상대국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강행규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되는 규범이니까 상대국의 동의에 의해서 그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다음 둘째, 대응 조치예요. 카운터 메저. 이 대응 조치는 이런 거예요. 어떠한 국제 위법 행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책임국이, 즉 위법 행위국이죠. 위법 행위를 범한 국가가 즉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의 이행을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국이 취하는 조치야 말이죠. 어떠한 경우에 이 대응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가? 평화적 분쟁 해결 절차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 그 위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와 비례하는 범위 내로 그쳐야 한다. 대응 조치로서 취해지는 행위는 그 선행된 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와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그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응 조치를 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지되는 대응 조치들이 있어요. 무력적 대응 조치는 금지된다. 무력을 수반하는 대응 조치는 금지된다. 그다음 기본권 침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도 대응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이 전시 희생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범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위반 행위는 대응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 다음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치는 대응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 금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거 이 초안상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 그 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에요. 정의법 초안 준비 과정에서는 이 저항할 수 없는 힘 이걸 갖다가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하고 이와 별도로다가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 사고를 이제 띄어서 별도로다가 규정하고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둘 다를 한데 묶어서 정할 수 없는 힘이든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 사고든 간에 그로 인해서 그 국제 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불가항력을 원용해서 국제 의무에 일치하지 않는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에 스스로가 책임이 없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을 부담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국제법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원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그러한 상황 발생의 방지를 약속했거나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그러한 상황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합의에 의해서 또는 일방적 선언에 의해서 불가항력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난시의 피난입니다. 자, 조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난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국가기관, 여기는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국가기관 비롯해서 국가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나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생명의 구조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때 피난 행위죠. 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난시의 피난, 조난이죠, 조난. 공식 용어는 조난입니다. 조난이라고 하는 사유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즉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야 된다. 다른 경우는 인정 안 된다 이거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야 한다. 둘째, 그 상황에서 취해진 행위가 생명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국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이제 충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조난 상황에서의 피난 행위가 결국은 국제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국제 의무에 일치하지 않는 그 취해진 행위가 생명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를 원용하는 국가가 그 조난 상황의 발생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극복하고자 하는 위험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위험을 피해국에게 야기시키지 않았어야 한다. 보호하고자 하는 그 생명보호라고 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있죠. 그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큰 위험을 상대방 국가에게 야기시킨 경우에는 이 조난을 원용해서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필요성이요. necessity. 이 necessity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조난을 얘기할 때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생명이요. 근데 이 필요성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원용이 되냐면 국가의 본질적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추상적이지요. 조난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이 필요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러한 본질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기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해요. 이거의 원용 가능성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따라서 그 원용 조건도 최대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제 필요성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원용이 될 수 있는가? 첫째,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본질적 이익이 위협받는 급박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 문제의 그 국제 의무에 일치하지 않는 그 행위가 이 필요성의 원용에 의해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본질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유일한 수단이었어야 한다. 달리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의 그 국제 의무에 반하는 그 행위가 국제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그 행위가 피해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자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국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안 된다. 그리고 자국의 본질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필요성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국제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가 이 필요성의 원용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그런 경우인데, 자, 그 해당 의무가 강행규범의 경우에는 강행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원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성의 원용을 금지하는 경우, 어떠한 국가 간의 합의 문건에서 이를테면 본 조약에서 규정한 의무에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원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필요성 원용이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 필요성이 문제가 되는 이 상황, 전에는 이게 state of necessity라 해서 필요 상황이라는 표현을 이제 잠정초안에서는 썼었어요. 이제 필요성, necessity라고 하는 게 축약이 됐죠. 자, 이 necessity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스스로 이를 원용하는 국가가 그 필요성에 문제가 되는 상황 발생을 조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 원용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위권 행사, 즉 정당방위가 문제가 되죠. 이 정당방위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인정이 된다 말이죠. 이 초안에서는 규정하기를 국가 행위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서 취해진 자위의 적법한 조치를 구성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자위권 행사, 정당방위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유엔 헌장에 따라서 취해진 이 자위권 행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섭섭하니까 그저 한마디만 해보면, 유엔 헌장에는 자위권 행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평화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유의 고유한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이 무력 행사인 경우가 전제가 되는 거겠죠. 무력 행사 금지 의무에 일치하지 않게 이루어진 어떤 무력 행사가 유엔 헌장에 따라서 이루어진 자위권 행사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위법성 조각 사유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자, 우선 강행규범의 이행이죠. 강행규범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강행규범이지요. 강행규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탈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준수가 요구되는 규범, 강행규범이니까 예외적으로 정당화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은 강행규범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가 없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보상 책임이요. 보상 책임. 이 위법성 조각 사유들 중에
그래서 동의의 경우는 이제 빼놓고 생각하자고요. 이거 그 문제 행위국가 그 상대방 국가 간의 사실상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거는 이제 빼고 나머지 것들 보자고요. 불가항력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필요성 그리고 대응 조치 또 자위권 행사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사유들은 그 문제의 그 국제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의 상대방 국가 그 국제 의무에 일치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 일단 정당화되고 위법성이 조각이 됐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서 그 상대방 국가에게 어떤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정당방위 경우, 대응 조치, 또 불가항력, 전환 또는 necessity 로 인해 가지고서 정당화되는 그러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서 상대방 국가에게 어떠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정당화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행위국은 이를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 초안에서는 최종 초안에서는 그저 간단한 규정만을 두고 있지요. 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정당화된 행위에 의해서 야기된 그 중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원형은 이를 저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장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의 원형은 그 문제의 행위로 인해서 야기된 여한 중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저해하지 않는다. 상당히 그 이제 연료적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 간에 뭐 합의를 하든가 함으로써 결정할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획일적인 룰은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럼 이제 여기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이 초안 준비 작업 과정에서 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정당화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피해의 문제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 선행된 위법 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유에 있어서는 즉 거기서 이제 이런 거죠. 그 피해국이 사전에 먼저 국제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 없지 않은가. 반면에 선행된 위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선행된 위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타국의 이 국제위법 행위, 국제법상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무고한 피해국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어떤 거겠어요? 자위권 행사 또는 대응 조치, 이것은 선행된 위법 행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가 없지 않은가. 반면에 불가항력이라든지 조난이라든지 또는 necessity, 필요성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그 국제 의무에 일치하지 않는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국가는 무고한 피해국 아닌가.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는 있었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기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초안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문의 그 기준은 두지를 않고 열려 있는 상태로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흥미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소멸되면 그 의무는 이행이 돼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상존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그 의무가 작동을 멈추고 따라서 그 의무 위반도 없고 따라서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그 의무 이행이 이제 다시 재개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행위의 귀속 그리고 행위의 위법성 이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하나 남아있는 문제는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이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그리고 행위의 국제법상의 위법성 이 외에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한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고의 과실 그리고 이제 손해 발생과 관련된 문제예요. 국제법원의 초안에서도 이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손해 발생 이거를 이제 책임 성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의 문제, 고의 과실의 문제 그리고 손해 발생의 문제가 이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의 과실의 문제예요. 이 고의 과실이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인정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행위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그 행위 주체가 인식했는가 이 문제죠. 인식의 여부의 문제란 말이죠. 이러한 그 고의 과실은 결국은 이제 그 행위 주체의 그 정신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인 개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의 과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의 과실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아울러서 이제 국가가 이 대외적으로 행동함에 있어서 그 기관 즉 국가 기관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하지요. 이 국가 기관으로 행동하는 이 개인들의 행위에는 이 고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 책임에서는 행위 주체로서 국가가 등장을 하지요. 이렇게 이제 국가가 행위 주체로 등장하는 국제법상 국가 책임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 자격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고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의 고의 과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그 기관의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이 되고 그리고 그 행위가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구성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이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국가 책임법의 논리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객관적 책임론이라고 불러요. 국제법위원회도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이 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손해 발생의 문제인데 강의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영토상 외국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이라 이런 측면에서 다뤄져 왔었단 말이죠. 이렇게 외국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경우에는 이 손해의 발생이 하나의 책임 성립 요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국가 책임법 그러니까 이제 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임법이죠. 여기서도 이 손해 발생이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일단 손해를 물적 손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한 손해가 없이도 책임은 얼마인지 성립할 수 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내 문제 불간섭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게 없지요. 타국의 관할권을 침해한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없이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국내 문제 불간섭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성립한다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을 거예요. 손해 개념을 넓은 의미로 고려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넓은 의미의 손해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손해 발생이 책임 성립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넓은 의미의 손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물적 손해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손해, 나아가서는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 공동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익의 침해, 이런 것도 다 이제 손해 범위 속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넓은 의미의 손해로 생각할 때 결국은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이 추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손해들은 다 이제 결국은 어떠한 위법행위의 결과로서 수반되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그 위법행위 자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지 그 위법행위의 결과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은 의미의 손해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손해 자체는 위법행위하고 별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법행위의 결과 그리고 또는 그 외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책임 성립 요건으로서 일단 우리가 이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이상 그 위법행위의 위법성에 수반되는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법성과 별도의 그 독립된 책임 성립 요건으로서 인정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책임 초안에서도 이 손해 발생을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다시 또 한번 강조합니다. 자.